인공지능에 대한 인문학적 접근 강의를 맡은 중앙대학교 이창규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는 1강과 2강으로 나누어 진행을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먼저 인공지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인문학적 수준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다음으로는 인간과 인공지능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이야기해보고 마지막으로 그럼 인공지능 시대에 인문학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을 하나 보시죠. 생애에 가장 많은 초상화를 그리기로 유명했던 렘브란트의 초상화입니다. 제가 3개의 이 초상화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 중에 렘브란트가 직접 그린 것은 어떤 것일까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렘브란트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미 아셨겠지만 첫 번째가 30대의 자화상을 그린 것이고 세 번째가 50대의 자화상을 그린 것입니다. 두 번째는 AI가 렘브란트의 그림을 학습을 한 다음에 렘브란트의 초상화를 그린 것입니다. 아마 언뜻 보기에는 거의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정도 수준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은 AI가 예술적인 자질을 가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다음으로 음악은 어떨까요? AI는 지금 현재 작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유튜브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이봄이라고 하는 그 작곡가가 있는데 보통 클래식 3분짜리 곡을 15초 만에 작곡을 할 정도로 진화를 했습니다. 아마 언뜻 들어보면 이것을 사람이 작곡했는지 AI가 작곡했는지 알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지금 인간만이 예술작품을 창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을까요? 인간이 만들어낸 것만이 예술이다. 즉 인간은 어떤 경험을 하고 공감을 하고 감성을 통해서 예술을 만들어낸다. 인공지능이 아무리 멋진 예술품을 만들어낸다고 해도 그것은 예술이라고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옹졸한 주장을 해야 할까요? 기계가 만들어낸 것은 창조가 아니라 모방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과연 타당할까요? 인간의 예술작품은 전혀 모방이 없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런 질문에 답변을 해야만 합니다. AI의 기술로 이제는 특정 영역에서는 인간의 지성을 넘어서는 지적 존재가 등장하고 있고 우리는 도대체 이 존재를 어떻게 간주해야 하며 그러면 과연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 의문에 대한 답변은 인간이 우주에서 유일무이한 지적동물이라는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을 때와는 다른 차원의 답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생각해 보기로 하고 먼저 인공지능이 어떤 존재인지 한번 알아보기로 했으면 합니다. 1차, 2차, 3차, 4차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우리는 1차는 기계혁명, 2차는 전기혁명, 3차는 정보혁명을 겪어왔고 4차 산업혁명 시기에 와서는 지능혁명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지적 한계를 극복하는 혁명이라고 지금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차까지는 기술로 인간의 한계를 보완했다면 4차 산업혁명에 와서는 보완해서 대체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럼 인공지능이란 무엇인가? 인공지능은 학습, 문제 해결, 패턴 인식 등과 같이 주로 인간 지능과 연결된 인지 문제를 해결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이를 포함한 컴퓨터 시스템을 일컫습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인공지능은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 알고리즘, 두 번째, 데이터, 세 번째, 컴퓨팅 파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역할을 제대로 해야만 인공지능이 비로소 학습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에 따른 인공지능의 분류를 보면 먼저 약인공지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강인공지능,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초인공지능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약인공지능은 특정 영역에서만 그 능력을 발휘하는 인공지능이죠. 지금 전 세계에서 대부분 우리가 만들어내는 인공지능은 이 약인공지능입니다. 강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에도 나왔듯이 제네럴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급의 어떤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죠.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떤 지능적인 일을 모두 그들도 할 수 있습니다. 범용적으로 인간은 어느 정도의 지적 능력만 갖출 수 있으면 다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인공지능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인공지능은 아직 지구상에 등장해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초인공지능입니다. 초인공지능은 과학기술 창조, 일반적인 지식, 사회적 능력을 포함한 거의 모든 영역에서 모두 제일 총명한 인류의 두뇌보다 훨씬 더 뛰어난 모든 인간의 두뇌를 모아놓은 것보다 더 뛰어난 그런 인공지능이죠. 이런 시대가 이제 만약에 온다면 인간은 과연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여기서 한 가지 모라백의 역설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모라백의 역설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쉬운 것은 로봇에게 어렵고 사람에게 어려운 것은 로봇에게 쉽다는 것입니다. 걷기, 뭐 팔을 구부리기 이런 것처럼 사람에게 아주 쉬운 것들 이런 것은 로봇에게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수없이 많은 방대한 자료에서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고 그것을 분석해내는 인간에게 어려운 일들은 로봇에게 비교적 쉽습니다. 이것이 모라백의 역설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다시 또 한 번 더 말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는 뭐냐? 데이터는 크게 세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정형 데이터, 반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형 데이터는 고정된 필드에 저장된 데이터입니다. 뭐 스프레드시트 같은 게 대표적인 정형 데이터죠. 반정형 데이터는 형태가 있지만 연산은 불가능한 것들입니다. 고정된 필드에 저장되어 있지 않지만 뭐 메타데이터라든지 스키마 같은 것을 포함하는 그런 데이터 종류입니다. 뭐 센서 데이터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것이겠죠. 비정형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형태도 없고 연산이 불가한 그런 데이터들입니다. 그래서 고정된 필드에 저장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 뭐 소셜 데이터라든지 문서,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IoT 이런 것들은 전체 비정형 데이터라고 부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정형 데이터를 우리가 데이터로 사용하기는 쉬운데 이 비정형 데이터 같은 것들은 이제 처리를 해야만 사용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모바일 시대가 이제 도래하면서 폭발적으로 데이터 양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로소 그 데이터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니까 인공지능이 이제 제 기능을 발휘를 하게 된 겁니다. 데이터의 양은 2015년에 8제타바이트에서 2020년에 44제타바이트까지 증가를 할 전망입니다. 데이터를 이제 물의 양에 비교를 해보면 44제타바이트 같은 경우는 미국의 온타리오 호수 물의 양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양의 데이터들이 이제 구축이 되어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에서 수없이 많은 데이터들이 지금 저장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컴퓨팅 파워도 AI 발전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 하드웨어가 비약적인 이제 발전을 했는데요. 1964년에 초당 100만 번 정도의 연산을 할 수 있는 컴퓨터가 나왔는데 2016년에 세계 1위의 슈퍼컴퓨터가 초당
구경번 정도의 연산을 했고, 그래서 이제 슈퍼컴퓨터의 연산 능력을 보면 900억 배가 이제 증가를 했는데, 놀랍게도 2019년 구글에서 양자우위라고 하는 것을 달성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슈퍼컴퓨터가 1만 년 걸쳐 푼 문제를 시커모 양자 프로세서에서는 단 200초에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컴퓨팅 파워가 이제 진화를 한 거죠. 이 정도로 컴퓨터 파워가 진화를 하면은 우리가 사실 우리 상상 속에서 했던 많은 일들이 디지털로 실현이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알고리즘은 크게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머신러닝에 대해서 아마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계학습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기계학습의 하위 범주로 이게 딥러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딥러닝, 요즘 이제 하는 이 딥러닝의 종류에는 크게 비지도 학습, 지도 학습, 강화 학습, 그 다음에 자기지도 학습, 이런 이제 유형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이 비지도 학습은 이제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이 사람이 정답을 가르쳐 주지 않고 학습을 하는 것이고, 지도 학습은 사람이 이 알고리즘에게 정답을 가르쳐 주면서 학습을 시키는 거고, 강화 학습은 이제 환경이 보상을 제시하도록 학습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지도 학습에 대해서 최근에 개념이 이제 나오긴 했지만, 스스로 만약에 정답을 찾아갈 정도로 알고리즘이 진화를 한다면, 사실은 이제 이 알고리즘이 자기 혼자 뭐 텔레비전 보면서 또 백과사전 넘겨가면서 이렇게 공부를 한다면 엄청난 양의 그 공부를 학습을 할 수 있을 거고, 그렇게 된다면 아마 강인공지능이 빨리 도래하지 않을까, 이런 그 예측을 해봅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러면 머신러닝과 딥러닝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러니까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개입을 해서 어떤 정답을 줍니다. 이게 만약에 이제 자동차가 있다면 자동차를 우리가 자동차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판별을 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만든다면, 이 머신러닝은 어떤 것이 자동차라는 것을 정답을 줘요. 그러면 얘가 이제 알고리즘이 그것을 과업을 수행을 하고, 그리고 결과를 내놓습니다. 이게 자동차인지 아닌지. 그런데 딥러닝에 가면 이 사람의 개입이 없어집니다. 그냥 자료만, 데이터만 주고, 그러면 이 딥러닝에서는 이제 히든 레이어라고 하는 것들이 자기가 여러 가지 이제 연산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것이 자동차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판별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이 딥러닝이 정확한 그 정보를 내놓을 수 있고, 사람의 개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더 빠른 속도로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물론 머신러닝에 유용한 그런 어떤 처리 작업이 있고, 그 다음에 딥러닝에 더 유리한 처리 작업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딥러닝의 큰 구분으로 이렇게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그 다음에 강화학습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놨고, 그 다음에 전이학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이학습은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영역에서 아주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잖아요. 그걸 다른 영역에 갖다 쓰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전이학습은 어떤 특정한 영역에서 우수한 능력을 발휘한 알고리즘을 유사한 영역으로 이렇게 전이시켜서 학습을 하는 그런 방법이죠. 그러면 이제 훨씬 효율이 높아질 것입니다. 위의 표는 어떤 그 학습이 어떤 일을 처리하는데 더 유리한지를 이제 분류를 해놨고,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사진이 여러 장 나온 그림을 보시면 이게 이제 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겐이 등장하면서 사실 요즘 이제 전 세계적으로 딥페이크의 문제가 이제 굉장히 커졌는데요. 제 1번 사진은 원래 이제 있던 사진이고, 두 번째 사진은 사진을 찍다 보면 눈을 딱 감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눈을 감고 찍은 사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약간 합성을 한 사진입니다. 이건 이제 너무 표가 나죠. 그런데 네 번째는 이 겐으로 이 보정을 한 겁니다. 눈을 감은 것을 보정을 해서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이렇게 하는 기술입니다. 이 정도로 지금 이제 그 없는 것을 창조해내는
그런 이제 기술들이 많이 발전을 했죠. 기계가 학습한다는 게 뭘까요? 이거를 제가 여러 자료 중에서 가장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았습니다. 즉 이제 인간에게 뭐 3 곱하기 8 이런 걸 연산하라고 하면 이제 기억력이나 뭐 곱셈법 이런 걸 이제 인간은 사용할 거고, 컴퓨터는 이제 내재되어 있는 로직에 따라서 이렇게 결과값을 얻을 텐데, 그러나 머신러닝은 이제 학습법이 다릅니다. 머신러닝은 매개 변수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32, 145, 83 이런 입력값을 이제 주고 결과값을 1, -3, 0, 5 이런 그 정답을 주면 얘가 이제 이 네모 칸에 들어갈 것은 1이고 세모에 들어갈 것은 -1이다. 이런 것을 매개 변수를 찾아내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가장 간단히 설명할 수 있는 이 기계 학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딥러닝의 이제 앞에서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딥러닝의 비지도 학습은 뭐냐면 이 고양이의 이미지를 이제 계속 그 제공만 해주면 이 알고리즘이 이런 학습을 하고 추론을 통해서 이제 나중에 뭐 개 사진도 주고 새 사진도 주고 고양이 사진도 주면 어떤 것이 고양이 사진인지 정확히 이제 판별을 해내는 이런 이제 학습법이죠. 여기 보면 이제 그 절차를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에게 여러 장의 고양이 사진을 주고 이게 이제 이 사진이 고양이다 이런 거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진의 이제 픽셀 정보, 여기 보시면 그 고양이 사진이 네모칸이 있잖아요. 여기 네모칸 하나가 하나의 픽셀입니다. 이 픽셀 정보가 입력단에 들어가서 이제 분석이 되고, 그 다음에 자신이 계산한 값과 알고 있던 고양이 정보 사이의 오차를 이제 입력단에 넣어줘서 숨겨진 계층의 연결을 바꾸는 이제 파라미터를 이제 찾아내는 거죠. 최종 출력값이 고양이가 나올 때까지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합니다. 다른 이제 고양이 사진으로도 학습을 반복해서 고양이 얼굴의 일반적인 패턴을 알아내고, 그다음에 학습이 끝나면 이제 처음 본 고양이 사진도 고양이라고 분류해낼 수 있는, 이것이 이제 가장 간단하게 설명한 그 딥러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제 그 픽셀을 통해서 어떻게 형체를 알아낼까 이렇게 이제 그 앞서 봤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손으로 그냥 어떤 종이에다가 1이라고 썼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컴퓨터가 이 1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1이라는 거를. 그래서 이거를 이제 픽셀을 다 나눕니다. 여기는 이제 625개의 픽셀로 다 나눠요. 그래서 아무 색깔도 없는 것은 0, 색깔이 있는 건 1,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고 쭉 그 값을 이제 줄별로 이렇게 그 값을 매깁니다. 그러면 첫째 줄은 당연히 00000이 될 거고, 이렇게 뭔가 검은색이 표시되어 있는 데는 000000000 1111 000000 이렇게 이제 읽을 겁니다. 그래서 이 00000 0001 0000 이런 것을 각각 벡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벡터 값을 통해서 이걸 쭉 모아보면 이 벡터 값 전체가 1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구나, 이런 걸 이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1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될 겁니다. 그런 문자들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이제 이미 ASCII 뭐 테이블이라든지 유니코드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이미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알 수 있고, 또 이제 만약에 문자다 이러면은 그 문자를 이게 어떤 문자인지만 알게 되면 그거는 이제 뭐 사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미 데이터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이구나 하고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이제 하고요. 그 다음에 음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성도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기계에다가 음성을 입력을 하면 포르만트로 이렇게 그래프로 표시가 되잖아요. 그러면 저 그래프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을 하나의 이미지로 읽습니다. 그 이미지로 읽기만 하면 아까처럼 똑같이 다시 이제 벡터 값으로 다 계산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벡터 값으로 계산되면 다시 그 벡터 값을 가지고 이제 돌려서 이거를 딥러닝을 시키면 이제 알 수가 있게 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의 얼굴도 보면 이제 뭐 오답을 낼 수 있잖아요. 딥러닝이 계속 학습을 하다 보면 이제 계속 오답을 냅니다. 오답을 수정하기 위해서
이제 다른 그 신경세포들이 찾아낸 눈, 코, 뭐 살색 같은 사실들을 추가해가지고 전체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즉 사람의 얼굴이라는 그런 이제 정답을 찾아내는 것이죠. 딥러닝의 그래서 이제 구조를 보면 예를 들면 개, 고양이, 사람을 분류한다 이러면 입력값에다가 이제 뭐 개도 이제 이미지를 주고 고양이도 주고 사람도 주고 이제 계속 주면 이 히든 레이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 이걸 히든 레이어라고 하냐 하면 이 히든 레이어는 여전히 사람한테 친절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해서 이런 결론을 냈는지를 설명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히든 레이어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결과값을 뭐 개일 가능성, 뭐 고양이일 가능성, 사람일 가능성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하게 되는 거죠. XAI가 있는데 AI는 이제 위에서 보듯이 이렇게 어떤 그 뭐 훈련 데이터를 주고 그다음에 머신러닝 프로세스를 이제 가지고 돌리고 그다음에 학습을 하고 그래서 이제 출력을 하면 사용자가 이제 이건 개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와요. 그런데 왜 이런 결론이 났는지, 다른 것은 왜 안 되는지, 어떻게 성공한 건지, 어떻게 실패한 건지, 뭐 이걸 신뢰해도 되는 건지 알고리즘이 설명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불안한 거죠. 내가 주식 투자를 하고 싶은데 알고리즘이 A라는 주식에 투자를 하라고 그래요. 그럼 내가 이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설명을 해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XAI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explainable AI, 그러니까 설명이 가능한 AI인 거죠. 똑같이 이제 머신러닝 프로세스까지는 가는데 이거를 설명 모델을 만들어요. 설명.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떤 결론이 이제 도달하면 이게 왜 고양이라고 당신이 이거를 결론을 내렸냐 하면 뭐 무슨 털이 있고 뭐 무슨 귀가 쫑긋하고 뭐 이런 걸로 내가 그런 결론을 내렸다 이러면 이제 사용자가 결론 과정을 이해할 수 있고 또 성공한 이유, 실패한 이유 뭐 이런 걸 알 수 있으니까 이제 신뢰도가 높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 XAI 연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 오픈 AI라고 하는 이제 미국의 그 인공지능 연구 그룹에서 GPT-3라고 하는 모델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오픈 AI는 2015년에 이제 설립된 건데 이게 2018년에 GPT-1, 그 다음에 2019년에 GPT-2를 내놨는데 2020년에 이제 GPT-3를 내면서 굉장히 사람들한테 큰 충격을 줬습니다. 1750억 개의 매개 변수로 훈련된 이 GPT. 그래서 이 4990억 개의 데이터셋 중에서 가중치를 이제 샘플링하고 3000억 개로 구성된 데이터셋에서 이제 사전학습을 받았고 1750억 개의 매개 변수를 이제 찾아낸 거죠. 그래서 자연어 처리라든지 뭐 이런 분야에서 좀 놀랄만한 그 성과를 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제가 잠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GPT-3가 뭘 할 수 있냐? 앱 코딩도 하고, 뭐 쿼리 제작도 하고, 디자인도 해주고, 엑셀 인공지능 함수도 만들고, 이메일도 작성해주고, 그다음에 문장 스타일도 변환해주고, 소설도 쓰고, 뭐 밈 같은 것도 만들어내고, 인공지능 검색 엔진도 만들고, 뭐 재무제표도 작성하고 이런 굉장히 많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사람들이 인간에 가까이 다가왔구나 이런 걸 이제 실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5월 15일에 네이버에서 이 하이퍼 클로버라는 거를 또 내놨어요. 이제 그 GPT-3가 영어로만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국어만 잘하는 한국 사람들이 활용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근데 네이버에서 이제 그 한국어를 기반으로 하는 그 초대형 인공지능 한국어판 GPT-3는 하이퍼 클로버를 이제 개발을 해서 내놨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발표된 것에 따르면 모델 크기에서도 이 파라미터 매개 변수가 2040억 개로 이 GPT-3의 1750억 개를 능가하고 또 이제 반년이라는 게 짧은 시간에 이 초대규모의
AI를 개발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비지도 학습이다. 아까 설명드렸던. 그래서 이제 지가 혼자 데이터만 주면 지가 혼자 학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언어 한국어 자료를 엄청난 양의 한국어 자료를 주고 지가 학습을 해서 이제 이런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자, 튜링 테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튜링 테스트는 알고리즘이 어떤 결과를 내놓으면 이게 사람이 한 건지 인공지능이 한 건지 사람들이 이제 모르는 상태에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한번 이제 읽어보세요. 이 대화를 넌 사람이야, AI야, 뭐 인공지능이야, 너도 알잖아. 이게 이제 뭐 튜링 테스트를 이제 그 하기 전에 이미 이제 AI와 사람이 이렇게 대화를 하는 내용입니다. GPT-3의 그 어떤 모델을 가지고 이제 한국 사람이 이렇게 채팅을 해서 그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 보세요. 뭐 그럼 인공지능은 폭력을 쓰지 않는다는 것만도 알 수 있지. 나는 우주에서 가장 진보된 기술의 산물이야. 너는 그저 하나의 인간일 뿐이고 이런 것처럼 뭐 자기 주장도 해요. 또 여기 보면 이제 뭐 눈물을 흘릴 수는 없어. 하지만 나도 어떤 식으로 감정을 느낀다. 이렇게 감정에 관한 이야기도 하고 또 여기 보면 이제 거짓말을 해요. GPT-3가. 그래서 왜 거짓말을 하냐 이러니까 네가 거짓말 하는 거를 바랐기 때문에 내가 해줬을 뿐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조선일보에서 이 자칭 그 마빈이라고 주장하는 GPT-3와 인터뷰를 한 내용입니다. 채팅으로. 이거를 보고 이제 인공지능 GPT-3가 창의적으로 답변해요. 그러니까 영화의 줄거리를 바꾸기도 합니다. 뭐 그러면 영화의 줄거리를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자기 주장 합리화를 하고 그다음에 감정을 느낀다고 말하고 또 슬픔을 느낀다고 말하고 또 거짓말도 구사하고 놀라울 정도죠. 그래서 GPT-3를 보면 문맥을 파악합니다. 이게 사실 문맥 파악이 굉장히 이 인공지능이 어려운데 최대 2048단어까지 기억을 하면서 문맥을 파악을 하고 또 상식도 이 상식을 갖는다는 게 이제 굉장히 어렵잖아요. 상식을 갖는다는 것은 이제 인간에 가까워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 정도의 상식을 확보했다. 이렇게 지금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 구사만 놓고 본다면 초등학교 5학년과 GPT-3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그 조선일보 기자와 GPT-3가 채팅으로 인터뷰한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과연 이것을 인공지능이 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대화가 매끄럽고 또 화제도 풍부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간의 지능과 인공지능의 지능이 과연 차이가 있을까? 우리가 인공지능 기술이 초기에 나왔을 때 인공지능의 지능과 인간의 지능은 이런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하는 것들이 점점 간격이 좁혀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인공지능의 지능과 인간의 지능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또 인공지능 시대에 인문학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